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또 초대자 미팅 또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잠시만 노래 좀 끄고. 네, 자,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어떤 미팅이죠? 네, 초대자 미팅. 네,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또 나누고 새로운 또 사업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실 오늘 강사님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화요일 미팅을 위해서 많은 신경과 많은 챙김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야 진짜 많이 노력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좋은 또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실 저희 엔드 파트너이자 네, 박세현 에메랄드 리더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조금 저에 대한 뭔가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무튼 네, 방금 소개받은 네, 박세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뵙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뵙는 얼굴분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살짝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네. 새로운 분들이 그래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항상 매 미팅마다 새로운 분이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봐준 우리 안강호 리더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3호, 4호랑 같이 와 있는데, 아이 4명을 키우면서 지금 아미 비즈니스를 전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네, 사업가입니다. 저는, 캐나다라는 곳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때 경험이 사실 저의 지금의 조금 특별한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고, 특히 오늘 주제, 혹시 오늘 주제 포스터 다 받고 오셨나요? 혹시 오늘 주제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기억하시는 분? 열심히 만들었는데 포스터. 아, AI 막 나왔어요. 네, 지금 채팅하시는 거예요. 막 찾아오시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AI 혁명과 기업가 정신. 이게 조금 매칭이 안 된, 어쩌면 이 두 가지 주제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AI와 오늘 그것과 연관돼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빌 게이츠가 한국에 오픈해버린 완전 새로운 무료 학원이 있다. 이러한 약간 썸네일이었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빌 게이츠가 한국 학원비 너무 비싸요 해서 열받아가지고 한국에 새로운 학원을 오픈했는데 완전 무료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사실 유튜브 영상 잘 안 보거든요. 유튜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홀리듯이 썸네일이 탁 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빌 게이츠는 어때요? 돈이 엄청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 이분이 먹고 입는 거 타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 외에도 관심 있는 게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가장 관심사. AI? 땡. 누가 교육하셨어요? 오, 역시 정말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맞아요. 이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발명한 사람이잖아. 사람에게도 소프트웨어가 있다. 사람에게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에듀케이션, 교육인데 유명한 명언을 날렸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너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거는 네 잘못이자.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일컫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본인이 나온 하버드도 아니고 스탠포드도 아니고 예일도 아니에요. 바로
적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실 분. 빌 게이츠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칭한 곳. 아, 정보가 없으신가요? 안변이더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칸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어? 맞추셨어요? 아니, 이렇게 다들 하니까 아는 척 되게 잘하시는데 이게 칸 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 이 빌 게이츠가 와, 나는 교육의 미래를 보았다. 교육의 끝을 보았다. 막 극찬을 하면서 이 칸 아카데미가 앞으로의 세계인들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칸 아카데미는요, 온라인 학교예요. 온라인.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완전 무료다. 그럼 우리 무료 하면은 어때요? 막 국선 변호사 생각나시잖아요. 맨날 안 나오는 볼펜 들고 짜증 내면서 이러한 서비스 절대 아니고요. 정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가 오픈 AI라고 있어요. 오픈 AI. 챗 GPT를 발명한 회사인데 이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기도 전에 이 칸 아카데미에 가서 협업을 했던 그 정도로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칸 아카데미를 만든 설립자 이름은 사만 칸이에요. 사만 칸. 칸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칸이 만든 아카데미겠죠. 근데 이 칸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려운 저개발국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미국 이민자가 되면서 이제 MIT에서 세계를 전공을 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가면서 엄청난 천재고 인재예요. 그럼 당연히 밟는 코스가 어디예요? 금융권으로 가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금융권에서 엄청 벤처회사 하면서 돈을 쓸어 모으다가 어느 날 조카 한 명이 있는데 자기 조카가 삼촌 나 학교에서 수학이 너무 어려워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해서 온라인으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주는데 이게 입소문이 타니까 갑자기 10명이 모이고 그래서 그룹 과외를 하다가 도저히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웹사이트에. 그게 이 칸 아카데미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칸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거든요. 이분이 2013년도에 나는 공짜로 교육한다랑 최근에 나는 AI와 공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책을 냈는데 저는 이분의 멋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저개발 국가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빈민간 출신의 아이가 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어떻게 알며 저기 뉴기니의 어부의 이제 아들이 해양 보존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을 줄 누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공평하게 실리콘밸리에서 교육시키는 그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공을 하면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똑같은 교육 기회를 누리게 해보자. 그래서 8세부터 80세까지 아프리카 어린이도 중동 여성들은 공부 못 하잖아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데 중동 여성도 누구라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무료로 전문가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한국어로 싹 돼 있어요.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수업 내용이 쫙 다 돼 있는데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게임처럼 가르쳐요. 재미없게 딱 10분, 15분 핵심만 딱 알려주는데 와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1시간 수업 들으면 집중력 너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칸미고라는 AI 무료 개인 교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그 챗GPT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뭐 수학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답변을 듣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축구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해요. 저희 아들도 축구 좋아하는데 그럼 이 AI 인공지능이 똑똑하니까 바로 수학의 그 방정식과 그 미분적분을 축구로 대입을 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관심사가 전환된 그거에 맞춰서 축구에다가 수학을 접목시켜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아이들의 배움이 즐겁겠어요. 너무 흥미롭겠죠. 그동안에 이제 공교육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목별로 분리를 하고 서로 간에 연계도 안 되고 내가 관심 없어도 무조건 들어야 되고 하니까 사실 그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인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그 의지와 열정을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이렇게 배우니까 내 관심사 위주로. 제가 또 너무 재밌었던 게 저도 문학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대한 개츠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좋은 책이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 거기서 개츠비가 항상 저기 강 너머에 그린 라이트를
계속 바라봐요. 이게 마치 이렇게 복선처럼 나오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애가 읽다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왜 개츠비는 계속 저 강 건너의 그린라이트를 바라보는 거야?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AI가 개츠비로 변신을 해요. 개츠비가 돼서 다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있잖아,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러는 것 때문에 이런 의미와 이런 내면을 갖고 있어를 개츠비의 입장에서 쫙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움이 재밌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역사 공부를 한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막 미국 건국. 그러면은 갑자기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해.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난 건국을 하게 됐어를 아주 생동감 있게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입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육이 너무 다른 차원으로 넘어선 거죠. 그리고 갑자기 공부하다 나 시간 못 볼 것 같아. 멘탈 탈탈 털릴 수 있죠. 그리고 갑자기 정신과 의사로 변신을 해요. 정신과 의사가 돼서 상담도 해주고 심지어 학생에만 그치지 않아요. 이 칸 아카데미는요 학부모를 위한 시스템도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가이드해주고 어떻게 이걸 코칭해주고 해야 될지까지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까지 싹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코딩이 핵심이잖아요. 코딩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래머들이 1대1로 코딩을 진짜 알기 쉽게 공짜로 다 알려준다. 공짜로. 무료가 중요해요. 코딩 배우고 돈 내고 배우려면 얼마나 비싸요. 무료로 모든 게 완전 공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전 세계 40개 언어로 싹 다 이미 번역이 되어 있고요. 대략 한 1억 5천 명 학생들이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없는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학생들도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벤처 사업가에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저개발 도상국에서도 애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이분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이런 반응을 얻으니까 가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벤처를 딱 접고 이제 이걸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공식 해서 비영리 단체면 얼마나 또 돈 투자가 중요하겠어. 그렇지만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이렇게 시스템 만들고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지금 쌓아둔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돈이 없어서 얘를 문을 닫아야 될 때 누가 찾아왔냐? 그렇지, 빌 게이츠가 찾아온 거예요. 당신 내가 지원해 줄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AI 회사, AI 회사 그 오픈 AI가 찾아왔는데 이 오늘 이제 AI에 대해서 사실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사실 교육의 접목이 됐을 때 가장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오늘 주제가 AI 이노베이션 맞아요. 이노베이션 혁명인데 맞습니다. 에듀케이션 이노베이션 교육 혁명 그리고 엔터프리너십이에요. 글씨가 엔터프리너십 그 기업가 정신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할 건데 일단 AI가 지금 너무 쉽게 쓰이고 있잖아요. 먼저 AI란 그럼 무엇인가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AI 어원을 아시는 분 인공지능 영어로 왜 AI라고 부를까? 아 우리 변호사님 변호사님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이 무슨 뜻이냐면 인위적인 진짜가 아닌 거. artificial 되게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억지로 만들어낸. 그치만 intelligence는 뭐예요?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지능을 뜻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지능. 그러니까 기계나 시스템이 인간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모방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컴퓨터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이제 기존의 AI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으로 딱 등장했던 케이스 혹시 기억나세요? AI 하면 옛날에 딱 이거다. 2015년도에 바둑. 알파고 사건이 있었죠. 이게 2015년도에 알파고라는 이게 구글에서 만든 딥마인드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세도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한참 뒤집어졌었는데 사실 이 알파고는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어요. 실제 내 삶에 접목되진 않았잖아요. 뭐 을 얼마나 두겠어요. 바둑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어떤 회사가 등장을 했냐면 2022년도에 11월에 챗 GPT, 챗 GPT가 등장을 한 거예요. 같은 인공지능인데 얘는 말 그대로 채팅을 하는 GPT 생성형 딥러닝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게 딥러닝인데 이 딥러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이 뭔가를 배우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패턴을 발견하는데 어떠한 신경망이 필요하냐면 다층 신경망이라는 게 다층 신경망.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 신경망을 활용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예측을 하고 인간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대요.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의사 결정을 할 때 그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 다층 신경망이 있는데 이거를 복제해낸 거예요. 이 신경망을. 그래서 이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요.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똑같은 신경망이지만 인공적으로 이 신경망을 만들어내서 옛날에도 컴퓨터상에 알고리즘이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걔는 되게 단순해서 눈, 코, 입 요렇게밖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특징으로만 분류를 하기 때문에 뭐 이거 찾아서 하면은 오차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 단순히 눈, 코, 입으로만 우리가 사물을 특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딥러닝 시스템 복파가 되면서 이제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수염이 있냐 없냐, 음성 인식도 가능해지고 사물 인식도 가능해지면서 이게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의사일정 그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를 시킨 인공 어떤 신경망을 구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목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챗GPT 대화를 합니다. 써보신 분 챗GPT? 많이들 써보셨죠. 뭐 너무나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3.0, 4.0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근에는요,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됐냐면 사진 속 손글씨까지 인식을 하고 얘가 막 명령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PPT 자료 보셨죠? 엄청 잘 만들고요. 사진 나 이러이러한 사진을 원해. 입력하면 너무 근사한 사진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 그러면 그 재료로 요리 레시피를 보내줘요. 이러이러한 재료로 이런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레시피를 만들어 보내주고요. 얘가 변호사 자격 시험도 합격을 했고요. 그 미국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위 1%의 성적을 낼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그러니까 인간과 비교해도 정말 비길 바가 없는 그 정도 인간의 수준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 생성형 AI가 5일 만에 이제 100만을 찍었는데요. 사용자 수가. 이 100만을 찍기 위해서 애플은 2달이 걸렸고요. 페이스북은 10개월이 걸렸고 넷플릭스는 3년이 걸린 이용자 수를 단 2달 만에 찍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괴물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2달 만에 1억 유저를 찍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1억 명이 훨씬 넘는다라는 거예요. 안 써보셨으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남편 저희 안강원이던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기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주로 챗GPT 언제 쓰냐? 그냥 문법 쓰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거 체크아웃 좀 체킹 좀 해줘. 이게 맞는 표현이야? 뭐 요 정도 서치할 때 정도만 쓰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자주 대화. 챗 GPT랑 엄청 뛰어나요. 최근에 이거랑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보너스 테이블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내가 독립하면 얼마를 받고 뭐 어떻게 뭐 이거를 다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냥 딱 입력만 하면 보너스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얘가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보너스 계산 못하지? 이것만 쓰면 돼. 그래서 이게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건지 나쁘라고 하는 건지 이것만 하면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는지 연 보너스 월 보너스 계산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질문들 아메이 여섯 레그를 어떻게 구축해서 성장시킬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말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관심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급속도로 관심이 식는 현상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막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막 풀어주고 그 얘가 또 질문도 해요. 채찌피 아세요? 역으로 질문.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나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내가 이야기를 하고 막 티키타카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 책을 추천을 해줬대요. 이 GPT가.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어봤으면 좋겠어. 지금 네 고민은 이게 딱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 책을 지금 읽고 있어. 너무 신인류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활용도가 정말 높고 정말 수준이 높아졌다. 이 챗 GPT가 가장 뛰어난 건 뭐냐면요. 2년마다 100배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창의적인 영역, 창조적인 영역은 사실 인간들이 이거는 우리의 고유한 전유물이야 했던 영역이에요. 어떤 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뭐 알고리즘 코딩 이런 건요. 인간만이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어때요? 곡도 만들잖아요. 저희 메간 힐플 송 들어보셨죠? 누가 작곡한 거야? 너무 좋아 했는데 얘한테 이렇게 가사도 안 쓴 거 아시죠? 가사도 저희가 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러한 느낌이 나는 곡을 만들고 싶어. 입력어를 넣었더니 딱 그 느낌의 곡을 가사까지 만들어서 준다. 그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 그래서 창작의 영역까지를 넘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오픈 AI의 챗 GPT를 시작으로 미국의 7대 빅테크 기업이 있어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등등 싹 다 어디에 투자한다? 여기. 이 인공지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삼성도 AI TV를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AI 뭐 먼 나라 얘기 같았지만 이제는 정말 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이 챗 GPT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떠들었던 게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학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웃기죠? 조선 왕조실록에 세종대학이 맥북 프로를 던진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입력을 그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세종대왕의 15세기 조선시대 왕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글을 던진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챗 GPT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선시대 맥북 프로가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엄청 자세하게 길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세종대왕이 누구를 했는데 관서의 관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뭐 사례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한 진짜처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hallucination, 환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를 종합할 수 있지만 잘못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찰하고 내 결과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과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누가 해요?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트렌드 코리아의 두 번째 키워드가 호모 프롬프트였거든요. 프롬프트가 입력어라는 뜻이에요. 입력어. AI는 입력어로 작동이 되니까 결국 인간은 입력어를 넣고 최종적인 그 결과물을 활용 정점을 찍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유의미하다. 인간의 마지막 터치.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마지막 터치는 결국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 왕조 실록에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을 챗 GPT가 얘기해 줬다는 게 너무 웃겼고 결국은 그래서 다 알겠지만 인간 다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I가 하지 못하는 거. 최고의 경쟁력은 AI가 갖지 못한 능력. 그게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 스스로 사고하고 인간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인데 앞으로의 결코 대체되지 않는 인재는요. 이 생성형 AI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방법을 당연히 배워야 하고요. 여러분 켄타우로스 아세요?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 와, 왜 이러고 갑자기 켄타우로스. 어떤 존재였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반인 반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마인데, 반은 사람, 반은 거대 언어 모델을 장착한 인재가 돼야 된대요. 반은 여전히 사람이지만, 반은 이거를 누구보다 잘 다루고, 같이 누구보다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인재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업무 환경 역시 이 노동력과 AI가 서로 협력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문 영역과 함께 모든 조각을 하나로 조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 이게 바로 여기서 등장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단어를 언제 처음 접했냐?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저희는 코र्스를 고를 수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고등학교지만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가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짜서 내가 관심 있는 과목 위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저희 한국인들은 아무도 안 고르는 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코스였어요. 이 코스에선 한 학기 동안 뭐 하냐면 실제 사업 비즈니스를 한번 개발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한번 구상을 해보고 넌 어떤 사업체를 운영해보고 싶은지. 제가 이걸 직접 듣진 않았지만 친하게 지내는 언니 한 명이 이 코스를 들으면서 자기는 뭐 파티 플래너가 되겠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막 그거에 대해서 서치하고 뭐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코스가 전형적인 한국인들이 뭐 수학, 물리 이런 거에 이제 점수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그때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런 걸 배워서 어디다 쓰지? 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정통적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먼 게 느껴졌는데 이 안트레프리너십은요. 프랑스 경제학자가 1800년대에 만든 단어입니다. 일단 여기 ship이 들어가요. 이 ship은요. spirit이라는 뜻이에요. spirit. 그러니까 ship은 어떤 그런 정신, 마음속에서 형상화를 하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ship은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럼 이 안트레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출시가 됐냐면 이 안트레는 undertake 영어로.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시작하다. 내가 I undertake something 하면 나는 이제 뭔가를 막 시작하려고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 기회를 잡는다. 기회를 잡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under에서 이 undertake에서 이 under이 아래, 뭐뭐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in between, 그 가운데. 근데 어디에 가운데인 줄 아세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가운데를 뜻한대요. 그 노동가와 자본자 사이에서 뭔가 기회를 잡고 여기 free, 이 free는 빨리라는 뜻이에요. 빨리. 이해가 되세요? 빨리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정신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 엔터프리너십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 포착 정신이다. 이해돼서 기회 포착 정신. 자, 이걸 따라해보자고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 저희 박성은 리더님이 자꾸 따라하자는 걸 시키지 말래요. 기분이 나쁘대요. 네가 왜 자꾸 따라하라고 시키냐. 그래서 저는 시키면 한번 좀 쉬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어쨌거나 기회 포착 정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정신인데 이 정신이 사실 가장 말살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육계. 이거를 절대 고치시켜주지 않아요. 교육 기존의 공교육 모델에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의 교육 모델은요, 프러시아 모델이에요. 프러시아. 프러시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모델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나 왕의 권위에 굴복하는 자들로 굴복하게끔 충성스럽고 굉장히 다루기 쉬운 그런 시민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프러시아 교육 모델인데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은요. 야, 앉아. 밑줄 그어. 이렇게 강압적이잖아요. 우리 조금이라도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존에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관심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걸 너무 끊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배우면 그거랑 연계가 돼서 세계사도 같이 뭔가 돼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가를 전혀 종을 못 잡는, 감을 못 잡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배우면서 끝나고 현실 세계에서 절대 접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절대 같지 않죠. 근데 핵이라되게 일방적으로 몰아넣고 가르치니까 서로 속도가 다른 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고 질식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이런 일일이 떠먹여주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인재상. 여러분 혹시 인재상 관심 많으세요? 나는 어떤 인재가 되고 싶으며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애가 넷이다 보니까 늘 애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인재로 내가 잘 키워내야 될까가 항상 고민인데 이 인재상에 대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한번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일단 인재상에도요. 인재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 그리고 4.0 버전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일단 과거 인재상 1.0에서 2.0은요. 개미들로 대변되는 인재상이래요. 어때요, 개미들? 무조건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인재. 그런 인재상이 바로 1.0 시대, 2.0 인재였다면 지금 3.0 시대에 제가 자라온 세대 인재상은요. 약간 매미 같은 느낌? 개미보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니까 일도 잘하지만 놀기도 잘해야 돼. 조금 창의적이고 조금 글로벌하게 내 소리도 낼 수 있고
약간의 창의성과 글로벌함이 약간 한 수 추가가 된 그런 인재상, 매미 같은 인재상. 그럼요, 인재 4.0 지금 앞으로 이 AI 시대에서 인재가 될 이 4.0 인재는요, 어떤 곤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개미 나왔죠? 매미 나왔죠? 어떤 곤충일까?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극찬해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실 분. 배짱이? 배짱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놀면서? 놀면서, 땡입니다. 땡. 또, 다른 분. 꿀벌. 이유는? 뭔가 되게, 조금 멋있는 답변. 너도 좋고, 이익을 나눈다. 그런 뜻이군요. 또 다른 분.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이 단어, 호모 커넥투스. 인재상 4.0을 호모 커넥투스라고 한대요. 커넥투스. 커넥트가 뭐죠? 연결. 맞아요.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정답은 다 맞아요. 이 4.0의 우리 인재는요, 거미와 같은 인재다. 거미는 뭐예요? 네트워크잖아요. 열심히 거미줄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연결하는 인간. 게으른 것 같지만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거미줄을 열심히 어떻게 정교하게 치고 뭐래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매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비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미는요, 늘 내 네트워크 전체를 딱 지켜보고 있대요. 싹 지켜보고 있다가 때를 딱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미형 인재, 호모 커넥투스와 같은 연결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가 앞으로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거미형 인재한테 필요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인성이에요, 인성. 애기게 겨우 인성? 인성 너무 당연하잖아.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뭘로 작동돼요? 기계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 경쟁력은 기계가 갖지 못한 속성을 내가 갖는 것. 그러니까 이거 인성을요, 그냥 착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인간다움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머니즘. 왜냐면 사회적으로 제일 위험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무너진 인성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인성은 엉망인데 재능만 뛰어난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인데 여기서 탈자를 붙입니다. 탈 전문성. 당연히 전문성 중요하죠. 근데 AI가 직격탄을 날리는 대상이 사실 전문가 집단이긴 하거든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기술자들, 전문가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문가 중 5% 안에 드는 전문가가 된 다음에 초 전문가가 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탈 전문가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탈 전문가는 비전문가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업계에서 최고를 찍고 그 다음에 다른 업계로 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영역에서도 그 분야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 식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강호동 씨가 이거에 딱 맞는 예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씨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어때요? 비전문가였죠. 근데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고 천하장사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전문가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연예계로 옮겼죠. 탈 전문가가 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창조성. 창조성. 그러니까 창조성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얘는 리스크만 잘 관리하면 평생 직업을 가져다 준대요. 창조성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직업의 시대에서 업직의 시대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나한테 업무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내 역할이었어요. 내 직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막 재밌어서 했더니 그게 내 직업이 되고 그걸 통해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두말 없이 나와 닮았다라고 해요. 나 닮은 일을 하게 된대요. 나랑 정반대의 일을 할 수 없고요. 내 일이 어느 그릇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모양만 바뀔 뿐 내가 하는 일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 봐도 유튜버들 보이세요? 유튜버들? 저 학교 다닐 때 노는 애들 얼마나 막 그렇게 취급받아. 그래서 잘 노니까 어떻게 돼요? 즐겁게 노니까 광고 붙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창의성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협력 정신이래요. 세상에 웬 협력 정신이야? 할 수 있지만 이제 따라 해보세요 자꾸 하고 싶지만 이제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절대 혼자서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도 자기 네트워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내가 기여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 진정한 나 자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1등 진짜 안 뽑는데요. 1등. 1등 하면 오히려 얼마나 경쟁을 했길래 1등을 했겠어. 학창시절 내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1등 못해도 주변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잘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재를 훨씬 더 원한다. 마지막 5번째가 야성이래요. 너무 웃겨. 야성. 저 약간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야. 야성. 이게 약간 근육질 빵빵한 그런 야성이 아니라 어떤 그런 도전 정신, 탐험 정신, 개척 정신, 말 그대로 entrepreneurship. 그래서 우리 교육은요, 이 야성을 죽인대요. 이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이 배짱 있잖아요. 내가 도전해보겠다. 문제 한번 해결해보겠다. 이런 어떤 투지와 이런 미래 개척 정신 이런 걸 싹 다 없애는 교육이 야성을 없애는 교육이다. 범생이들이 야성과 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거리가 없어, 멀어요. 제가 저희 신랑을 봤을 때 사실 이게 제일 끌렸던 것 같아요. 약간 야성. 약간 진짜 막 그냥 막 대지를 막 그냥 막 활보하는 그런 약간 야생마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한계가 있는 틀 안에서 정말 정통적인 교육 기관에서만 있다가 그런 사람 중에 막 지금 들어오네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다가 진짜 막 거리에서 막 활보하는 야생마를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성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너무너무 재밌는 하나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앨런 머스크 아시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면접을 봅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딱 이것밖에 질문 안 한대요. 학벌 안 보고 스펙 안 보고 점수 안 본대요. 오로지 이 질문. 뭐냐면 당신이 살면서 만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이걸 물어본대요. 가장 크게 직면했던 고난이 뭐였어요?를 물어본대요. 두 번째 질문.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딱 2가지 물어본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진짜 강남의 그 사교육 시장에서 대치동에서 얌전하게 부모가 시키는 대로 교육받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 그 질문에 딱 맞닥뜨렸을 때 할 말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었을까요? 문제 자체를 당면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가장 큰 고난이 뭐였냐? 또 그거 어떻게 극복했냐? 그 스토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야성, 내가 문제를 직접 한번 채택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3.0은요, 어플형 인재를 어플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한테 넌 최고의 어플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어. 그렇다면 이 4.0 거미는요, 플랫폼형 인간이라는 거. 플랫폼형 인재. 어플이 힘이 세요? 플랫폼이 힘이 세요? 플랫폼이 짱이죠. 어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거를 가동시킬 만한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결국 어플을 움직이는 건 뭐다? 플랫폼이다. 이제는요 생태계 싸움이고요 플랫폼 싸움이에요. 뭐 구글 생태계, 뭐 애플 생태계 지금 생태계 싸움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창조적인지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쓰는 능력. 협업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말을 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이 스타가 되세요. 저는 스테이지가 될게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약간 소름 돋는 말인 것 같아요. 너는 스타가 되라, 난 스테이지가 될게. 이 말은 전체판은 그래도 내가 쥐락펴락한다. 넌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 게이츠가 뭘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든 생태계 안에서 뭐예요? PPT도 만들고 엑셀도 만들고 생태계
안에 갇혀서 우리는 그런 거나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깔고 우리는 그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만약에 바둑의 비유를 한다면 바둑 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바둑 판이 될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경마장이다 이 세상이. 그러면 내가 달리는 말이 될 거냐 1.0, 2.0 아니면 말을 모으는 기수가 될 거냐 아니면 경마장 주인이 되겠냐. 어플이 되겠냐 플랫폼이 되겠냐. 어플형 인재가 되겠냐 플랫폼형 인재가 되겠냐. 매미가 되겠냐 거미가 되겠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또 맥락이 맞는 게 뭐냐면 이제 답변형 인재가 있고요. 질문형 인재가 있대요. 이것도 저 너무너무 웃겼는데 여러분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답하는 게 많이 어려우세요? 답하는 게 어려울까요? 질문하는 게 어려울까요? 질문이 훨씬 어려워요. 답은요, 적당한 말을 얘기하면 돼요. 대답하는 여러분이 쉬울까요? 지금 질문하는 제가 쉬울까요? 질문이 사실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면 질문의 본질은 창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없던 걸 창조해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렇게 1.0, 2.0, 3.0에서 여기는 뭐라고 패스트 팔로워라고요. 패스트 팔로워.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들. 누가 만들어. 열심히 따라가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공식이 먹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갈 게 많지 않대요. 따라갈 건 이미 다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걸 창조하고 남이 하지 않는 거를 오히려 하고 그것도 한 발 앞서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보면요, 답변에는요, 좋은 답변, 틀린 답변이 있어요. 내가 질문했을 때 좋은 답변, 틀린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질문에는요, 좋은 질문, 틀린 질문이 없어요.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없어요. 어떤 질문이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도요, 1.0, 2.0, 3.0, 4.0이 있대요. 1.0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드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뭐 점심 뭐 먹었어요?로 묻는 거라면 4.0은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박시연 리더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데 이 강의 내용은 어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뭐 이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답변, 자극을 주는 답변이 있는데 옛날에는 1.0은 뭐 단답식, 사지선다형 찍어서 맞았어요. 2.0은 뭐냐면 같은 질문인데 더 길게 답변하는 거예요. 3.0은요, 선생님이 낸 문제에서 완전 창의적으로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맞다 틀리다 수 없이 창의적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인재가 3.0이라면 여러분 4.0은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4.0. 4.0은 너희가 문제를 내고 너희가 답을 해라. 이거래요. 문제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 그 문제는 좋은 문제여야 한다.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일단 질문을 설정할 때부터 수준차가 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질문을 인터넷상에서 뒤져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상에 없는 문제는 어떨까요? 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답도 없는 그 문제는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중요할까요? 질문 자체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답을 보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점수를 주는 시대가 온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챗 GPT도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입력어를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결국은 얼마큼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고 점수를 주면 3.0이고요. 질문을 보고 점수를 주면 4.0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 돋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누구도 길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엄마들이요. 아이들한테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한대요. 너는 오늘 뭘 질문했니? 이렇게 얘기 안 돼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뭘 질문했니가 어쩌면 교육의 핵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뭘 배웠어? 뭘 배웠어를 묻지만 네가 뭘 질문했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크라테스 문답법 이런 것도 다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미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도 지식이 아닌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많이 와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랩업을 할 건데 일단 이런 세계에서요 채용도 지금 싹 변하고 있대요. 채용. 기업들이 과거에는 뭘 보고 채용을 했죠? 학벌, 스펙.
근데 학벌과 스펙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건 마치 이제 이 이력서를 쫙 세워놓고 선풍기로 날려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그 이력서를 채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그 의미가 없대요. 왜? 학벌이 역량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량이 좋은 사람이 학벌도 좋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역량 중심. 그런 거 어떻게 평가해요? AI가 다 한다. 이해돼요? 면접 보고 어떻게 평가? AI가 그걸 싹 다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채용 시스템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교육 시장이 변하겠죠. 이렇게 교육이 만들어 사교육이 이렇게 들끓는 거는 채용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AI로 인해서 변하면 교육 시스템도 차츰차츰 거기에 맞춰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망을 메가스터디 회장, 우리 한국에 내노라는 교육자들이 다 연구를 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래요. 진짜 바뀌겠다, 세상이. 아까 일론 머스크가 채용하는 질문만 봐도 다 느낌 오시죠? 얼마나 많이 지식을 쌓았냐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AI가 더 똑똑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채용 결과가 나뉘고요. 역량 중심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역사상 만들어낸 기업에 대해서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네. 아,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표면이 있고요. 본질이 있대요. 모든 기업은. 아메이라는 회사의 표면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애용자가 많은 생필품 1위 제조기업이다. 동의하시나요? 애용자가 가장 많아요. 지난주에 용어를 빌리자면 로열리스트. 브랜드의 충성소를 가신. 다른 브랜드가 암만 뭘 출시해도 끄떡 없는. 난 아메이게 최고야. 난 대대손손 아메이거 쓸 거야 하는 정말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가장 많은. 애용자 클럽이 가장 많은 전 세계 1위의 생필품 제조 기업이에요. 근데 이 1위가 된 그 목적, 보이지 않는 목적, 그 본질은 뭐가 있냐면 사실요, 기업가 정신의 선교사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화두였던 기업가 정신, 정말 앞으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미형 인자한테 가장 중요한 그 야성, 그 기업가 정신에 그동안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설파해오고 가르치고 전도해오고 선교를 해온 그런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제이벤 앤델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자유의 윈 맞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게요. Unenterprising Life예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하지 unenterprising life는 enterprising 말 그대로 기업가 정신이 고무된 굉장히 창의적인 도전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삶,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한 인생인데 어떤 인생?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그 인생.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제이벤 앤델과 리치 데브스가 하고 싶었던 말도 사실 기업가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 기업가 정신은 왜 자유기업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왜 가장 중요한 도덕성이 필요로 하는가? 누구 평생을 실천해 오시고 연구를 하고 회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아세요? 밑에 뭐 있죠? 안전. 아니 밑에 생리가 있어요. 생리 그 위에 뭐 있죠? 안전 그리고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 욕구 그 다음 맨 마지막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처럼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특히 이 그래프를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 피라미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대요. 일단 요렇게 맨 밑에 뭐가 있냐면 기업들이 가치 이 피라미드거든. 기능적 가치가 있대요. 따라해볼까요? 안 시켜야지. 기능적 가치. 아빠 괴로우시죠? 기능적 가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간을 절약시키고 돈을 절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생필품을 직접 제조하죠.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 가치로 굉장히 충분하다. 두 번째 가치가 뭐냐면 정서적인 가치가 있대요. 정서적인 가치.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정서. 뭔가 옛날에 대해 향수를 막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 제품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고 뭔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정서적인 측면을 만족시켜주는 가치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이 30년 된 기업들은 아메에는 뭐가 있죠? 100% 만족 보증제가 있죠. 완전 안정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요. 정서적으로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가치가 뭔지 아세요? 라이프 체인징이래요. 라이프 체인징. 라이프 체인징 가치. 이건 뭐냐면 삶을 바꾸는 가치. 뭔가 희망을 주고요. 동기부여를 주고 자아를 실현시키는. 저는 이 라이프 체인징 가치, 와, 이거 주긴 정말 쉽지 않은데. 아메이는 뭘 줘요? 윈윈 구조가 있잖아요. 서로 상생하는. 아까 협력 정신이 앞으로 진짜 중요해지고 1등을 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인다. 너 그런 공부밖에 안 했단 거야? 이런 평가를 듣는 시대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인재로서의 역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윈윈 가치는 뭐예요? 진짜 그 협력 정신. 저는 그 찰스 디킨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전기통신은 다른 사람의 용기와 진실을 격려하는 자의 얼굴을 대신할 수 없다. 멋있는 말 아닌가요? 전기통신. 찰스 디킨스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AI가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전기통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전기통신이 아무리 발전돼도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진실을 격려하는 그 얼굴. 그거는 대신할 수 없다. 너무 멋진 말이죠. 실제 우리는 이런 인커리지먼트, 위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라이프 체인징 가치를 이 윈윈이라는 구조, 이 우리 시스템적인 구조에서 주고요. 마지막 가치가 뭐냐면 사회적 임팩트예요. 사회적 임팩트. 사회적 임팩트. 이건 뭐냐면 자아를 초월하는 가치래요. 우리 아까 메슬로우에서는 자아 실현의 가치인데 얘는 자아를 초월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나를 초월해서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를 뜻한다. 저는 이 자아 실현, 그러니까 자아 초월, 사회적 임팩트가 바로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거, 아메이가. 이거를 제가 실제 몇 가지 사례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이 제이 베넨델이 쓴 책은요. 제가 그 포스터에도 제이 베넨델 사진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업가 정신에 꽃피운 아이디어와 그것을 행하는 원칙에 관한 책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필요하더라. 그거를 나는 설명하고 싶었다. 나는 내가 뭘 했냐를 나열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왜 했는지를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무슨 얘기를 이 독립사업가들 이 자율급식실 내 사업체를 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갖고 뭔가 도전하는 사람은요 멸종 위기에 처한 좋은 것 같아요. 멸종하기 직전이래. 왜 하도 국가에서 몰아붙이고 정부에서 몰아붙이고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야말로 이 두 분은요 생존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진짜 처절한 전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 이 기업가 정신의 선구자로서 이거를 전파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고치시켜주고 이거를 교육시키려니 얼마나 반대가 많고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참 캐네디언인 게 너무 부끄럽지만 캐나다 국세청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세청 사건. 그러니까 아메가 잘 성장을 하다가 최초로 이제 해외로 진출한 게 캐나다였거든요. 근데 마침 캐나다의 총리가 자유당 총리가 된 거예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정치 얘기를 제가 뭐 제 의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팩트를 얘기하자면 네 박성근 리더님 자꾸 저를 팩트를 얘기를 하자면 뭐 민주당 쪽, 자유당 쪽이 있고 그리고 뭐 보수 정당이 있잖아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이제 그 자유당. 그래서 자유당이 손을 잡으면 어때? 기업을 엄청 규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을 규제 막 하고 세금 엄청 물리고 복지 정책 위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캐나다에 이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관세법에 맞춰서 1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잘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루아침에 그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4배 이상이 되는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다른 나라의 세법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캐나다에서 희한하게 그걸 트집을 잡고 이제 아예 캐나다에 수출하지 말라는 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소송이 걸려와서 그 민사 소송을 한 6년을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언론도 막 몰아가고
뭐 진보 언론들이 엄청 아메이를 뭐 이렇게 몰아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저는 뭐에 감동했냐면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 국세청에서 내라고 한 그 납부액이 엄청 났기 때문에 그거의 한 10%밖에 안 됐대요. 캐나다에 있는 설비. 그 비용은. 그럼 사실 그 10% 정도 내고 이 설비를 다 어때요? 철수하면 훨씬 싸게 먹히겠죠. 안 그래요? 10%만 내면 되지 그거를 뭐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됐겠죠. 회사 입장에서 그냥 그거를 놓고 그럼 최대한 그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209명의 캐나다 아미 사업자들이 손편지를 써줬는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두 분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젠 두 분이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할 때예요. 손편지를 딱 쓴 거예요. 그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사실은 그냥 그 금액을 내고 액수를 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자산 포기가 빨랐지만 10만 명이 넘는 ABO들과 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기업가 하면 사실 도덕성보다 이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도덕성이다. 전통적인 가치. 그 시기의 아미의 생존은 리치아제 우리 둘의 우정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워낙에 공격이 막 언론이 공격해 캐나다 정부 공격해 막 사방팔방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두 사람이 자칫하면 서로를 비난할 수도 있었고 서로 손가락질 할 수 있었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그 우정을 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 고생을 한 다음에 은퇴 유혹이 왔었대요. 큰 무역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돈을 금액을 제안했냐면 각각 현금으로 10억 달러. 그럼 얼마냐면 한 1조 5천억 되더라고요. 1인당. 그럼 내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리치 회장님은 심장병을 얻었고 이분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6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얼마나 피말려요. 그래서 나중에 막 파킨스병도 얻고 두 분이 그때 건강이 진짜 많이 악화되셨다는데 손 놓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뭘 생각했냐면 단순히 우리 손으로 시작한 사업을 팔고 싶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시절이든 힘든 시절이든 끈질기게 아미에 집착한 이유는 아미의 뒤에 버티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철학에 대한 신념과 그 철학을 현실화한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우리만 이익을 챙겨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ABO들과의 한 약속, 그리고 이 아메이를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사업에 대한 철학, 그 정신, 그거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한 뒤에 새로운 성장기로 아메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멋지죠.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이 사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 이 깊은 애정과 사랑 이거를 비할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자유기업 정신을 설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이 기업가 정신의 선교사로서 어떤 얘기를 하냐? 시장 경제와 도덕성은 절대 배치되지 않는데요. 흔히들 야 자유기업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려면 도덕성은 무조건 내려놔야 돼 이런 인식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덕성과 이 도덕적 감각,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부도 쌓을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를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너무 신기한 게 일요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생산 설비를 싹 다 중단시켰대요. 그게 사실 이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마이너스가 되지만 일요일을 딱 쉬고 주의를 지키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전통적인 그 가치를 지키는 데 고수했다. 그렇게 지켰던 전통적인 가치가 오히려 아메이를 지켜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되게 도덕 선생님이 할 말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 아메이 창업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성실, 정직, 동정심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예가 하나 나오는데 사유재산이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뭐냐면 우리 공중 그 뭐 이런 정원 같은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원 같은 거 혹시 가보셨어요? 엉망이래요. 제대로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진짜 엉망이 돼버리는데 그 사적으로 소유된 정원들 개인이 관리하는 정원 가보면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예요. 너무 관리도 잘 돼 있고 정돈도 잘 돼 있고 누구와 봐도 보기 좋은
그러니까 개인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모두가 거기서 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유재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후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과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 역사상 이 아미의 ABO들은요, 가장 뛰어난,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비즈니스 팀이다. 한 팀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제이베넬의 책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첫사랑 얘기로 끝이 나요. 너무너무 웃기죠? 자기의 첫사랑 19살 때 만났던 그 베티. 그 비타민 파에다 만났거든요. 더블 X 파에다가 만난 그 여인을 자긴 지금도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티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려요.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4명의 자녀를 낳는데 진짜 자기가 한참 이 아미 키울 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집안을 못 돌볼 때 그렇게 집안에서 자기를 왜 희생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고 내가 알던 모습이 전혀 아니게 됐지만 그 와이프를 데리고 같이 갔던 바닷가 추억이 있는 곳에 가서 시간도 보내고 먹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서 자긴 그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한 번 정신 기억은 잃었지만 한 번씩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면 그 어떤 바다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뭐 로맨티스트세요. 그렇게 쓰면서 내가 바빴던 시기에 나를 왜 이렇게 헌신해줬던 그 배틀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끝이 나요. 너무 그 사랑의 가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의 가치. 그 리치 디보스랑 고등학교 때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우정을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우정을 이어나갔던 그 우정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그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아, 이 자유기업 시스템, 이 자유기업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구나. 아까 말한 인간다움. 그것이 바로 이런 가치들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아메의 창업자 두 분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너무 사람들의 가슴 떨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아메이는 국정과 인종, 연령, 문화, 그리고 직업까지도 초월한 인류 공동의 꿈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국적, 연령, 문화, 직업 다 초월해서 인류 공동의 꿈을 실현시킬 가치를 갖고 있대요. 약간 소름 돋지 않아요? 인류 공동의 꿈? 이렇게까지 스케일이 커진다고? 나 그냥 비타민 좋아서 먹으려고 왔는데 인류 공동의 꿈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의 꿈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어떠한 정신을 갖고 어떠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평생도록 이 기업가 정신을 전파하고 정말 헌신해왔던 그분들의 발자취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고 제가 이 강의를 주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아메의 이 멋있는 정신, 멋있는 스피릿, 멋있는 기업가 정신을 더 많이 사람들한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칸 아카데미부터 AI부터 인재부터 이제 마지막 제이밴드까지 쭉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기 뒤에 또 환하게 계시고 또 선물까지 또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기업가 정신 근데 어떤 기업가 정신? 도덕성에 기반을 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에 대한 가치. 항상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 어떤 단기적인 이익보다 상대방의 장기적인 이익을 늘 앞서서 생각해오고 그렇게 행동해 왔던 그런 발자취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2세 사업자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조인되기 힘들어요. 자녀는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를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의 그 발자취 중에 한
걸음이라도 오점이 있고 뭔가 정직하지 않거나 이 도덕적 가치를 배제했던 순간에 어떤 모먼트가 있었다면 사실 자녀들을 조인되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그런 청렴 결백한 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떳떳한 정말 하늘을 우러러 정말 너무 떳떳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왔던 그 발걸음을 이어서 와주신 것 덕분에 제가 이 안에서 이 좋은 사업을 멋있는 가치를 마음껏 제가 만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제가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스폰서님 글로벌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안병환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인사이드가 이렇게 많고 참 내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존경스러워. 난 어떻게 따라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일주일 동안 준비해 오시고 또 열정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박세현 리더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오신 분 중에서 오늘 박세현 리더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그 애프터 미팅 느낀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이제 이분은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매니저 역할도 하고 또 성공도 했고 또 다른 다당 또 한 3년 정도 해서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요 근래 아메이를 만나서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아메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까 저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 최영 주영 최주영 리더님 잠깐 모실게요. 네, 나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시라와 성이 같은 최주영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15년 동안 일을 했고, 보험회사에서 15년 일하면서 멜라루카라는 회사의 제품을 10년 동안 썼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근데 보험을 좀 어렸을 때 시작하다 보니 저와 관계되신 분들이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정말 여러 회사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은 다 좋아. 다 기술력이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멜라루카를 왜 선택했냐면 미국에서 자기 공장을 가지고 직접 R&D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고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을 10년 이상을 쓰고 현재까지도 쓰고 있다가 제가 아메를 만났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아메이가 전 세계의 매출 1위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거든요. 예, 그냥 저는 가격으로만 본 거예요. 좋은 제품을 가격으로 써야겠다. 그리고 그 십수년 동안에 아메이 관련된 분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제품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품은 다 똑같다. 예, 결국 가치는 다 있으나 가격이 착한 회사 걸 난 선택해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춘상 우리 리더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 사무실 제가 메리츠 화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어떤 영업 활동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밖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 많은 사무실에 전단지를 주러 온다는 건 상당히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더 참 어려운 일인데 이분의 모습이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일단 뚱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부에서 광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붙였어요. 예. 근데 이분이 또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영업은 25년 차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 참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자고 이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식사를 하게 됐고요. 왜냐면 제가 이분한테 관심이 갔고, 왜냐면 제가 하는 이 영업 분야에서 굉장히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서 제가 먼저 요청을 했고 식사를 했는데 그 첫날 본인이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했고 제가 멜라루카 제품을 쓴다는 얘기를 같이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메이가 이런 회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이 아메이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가치가 상당히 귀에 남았어요. 왜냐면 이분의 표본이 제가 되게 닮고 싶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영업사원으로서. 근데 이분이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 제가 이분이랑 차를 같이 타고 차를 한 잔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분당 AP에 물건을 사러 가셔야 되는데 그날 또 마침 눈이 왔어요. 그래서 일이 하기 싫은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네요. 분당 AP를. 좀 기절했어요. 거기 가가지고요. 왜냐면 제가 봤던 멜라루카의 매장과 그 분당 AP는요, 완전 대기업과 저기 이제 막 시작한 회사의 모습이었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메이가 달라졌어? 이걸 제가 한눈에 보게 됐어요, 그날. 그러면서 이분이 계획된 건 아니지만 장내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또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제품에 건강식품 다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좋다라고 발표하는 그 제품들이 기껏 해봤자 임상실험 100명, 200명 해가지고 온 걸로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과학적인 근거로 이거의 결과를 얘기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얘기를 딱 하면서 유산균을 맞춤형으로 해준다는 얘기를 저한테 딱 했을 때 그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어? 이분하고의 정보가 굉장히 좀 유익한데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정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게 됐고 이분을 통해서 뭐 세미나도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동참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요 기업이요 작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좀 안타깝지만 특히나 식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데는 회전율이 작잖아요. 그래서 재료의 신선도가 적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식당을 가야 되는데 아메이는 이미 최고의 회사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다른 회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에 너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아, 이 기업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를 받고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오늘 또 그 우리 리더님하고 미팅을 하면서요. 그 책자를 다 보고 이해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티스트리가 전 세계 화장품의 빅5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또 놀란 거예요. 아티스트리가? 어, 저는 아직 안 써봤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것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떤 속도로 올 것이냐. 근데 저는 저한테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시는 분들은 다 작은 제품의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꽂히는 제품에. 근데 저는 이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리더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좀 늦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통쾌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왔던 속도와 앞으로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거고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이 해왔던 영역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되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한. 근데 그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근데 저는 지금 왔잖아요. 저는 무조건 수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받고 사실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흉흉한 때에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필요한데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는 AI를 손을 잡았어요. 건강식품과 함께. 그러면 제가 사실 제가 50이지만 아직도 챗GPT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AI의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랑 손을 잡았고 앞으로 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타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으로 선두에 서 있는 이 기술을 따라가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또 다른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팅에 나오게 됐고 또 비전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내 미생물에 관계돼서 완전히 꽂혀 있어요. 근데 완전히 꽂혀 있어서 아메이를 안다는 분들은 수두룩벅적하게 많은데 그분들이 안다는 건 실제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인 거지 이 새로운 AI를 구축한 아메이 기술력이 앞으로 얼마큼 발전하고 우리 삶에 기여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고 앞으로의 부분에서의 비전을 갖고 일해볼 생각으로 요즘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메이를 20년 한 사람보다 스피치를 더 잘하셔. 아유 나 참 이거 나는 33년 했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이고 참.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또 부탁을 해드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한 4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메이 비전을 보고 오늘 또 잠깐 나와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신세계나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실 건데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이 박 변호사 예, 박승덕 변호사님 잠깐 모시고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하시게 되고 와이암에 대해서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승득입니다. 사실 이거 오늘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아메이를 알게 된 것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접한 거는 95년,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횟수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꾸준히 그 아메 사업하는 뭐 동기라든지 후배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은 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또 제가 하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세미나나 미팅이나 이런 쪽에는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이 아,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그리고 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느끼게 된 건 뭐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그 다단계 판매다 해가지고 이게 뭐 법률적으로 위법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입법적으로 다 해결이 돼서 이 다단계 판매에 관한 그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저희가 나이가 됐을 때 주변에 보면 대부분 이제 정년 퇴임하고 할 일이 없어요. 친구들이 보면.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 세대가 보면 부모님한테는 용돈 들여가면서 살았고, 그리고 애들은 다 또 키우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요. 위 아래로 뺏겨서 저희 세대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그 또 하나는 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재사회가 안 돼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잘 몰라 사회 시스템 돌아가는 거를 뭐 음식점 가게 되면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작동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메이 사업 열심히 교육을 들으시면요 저절로 다 공부가 돼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향후 갈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서 그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똑똑해지실 거예요. 스마트하게 변화하실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제 외로워지거든요. 저희가 갈 데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사업 안에 오시면 굉장히 푸근하잖아요. 이렇게 막 얼굴 한 번 봐도 그 다음 주에 또 뵈면 또 반갑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또 챙겨주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 부분,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교육은 이제 그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게 교육이거든요. 하다 보면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아메 사업의 제가 느끼는 거는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그 사업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도와가면서 공존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고
내가 없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무실 안 나가면 사무실 문 닫아야 돼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일을 못 하거든요. 저 아닌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잠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도 사업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수익이 계속 나고 그리고 또 상속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매력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큰 그 비전 보시고 사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 변호사님도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박 변호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얼마 전에 리더님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틀려요. 왜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큰 노펌들이 개인의 변호사의 일을 침범하고 그 큰 노펌들이 옛날에는 그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면 그 이제 사무장들이 다 일을 하는데 지금은 챗 GPT와 또 AI가 그 사무장이 하는 판례 같은 거를 검사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노펌도 그런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제 경쟁력이 없다. 점점 갈수록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한 40년, 50년 몇 년 됐죠? 30년이요? 아니, 변호사 일을 하신 지가 한 40년 넘잖아요. 30년? 한 30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굉장히 싸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가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게 두 개 있어요. 병원하고 법원. 예? 거긴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살다 보면은 내 새끼가 싸워서 이상한 짓 할 수 있잖아. 그럼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연결시켜 드리면 아주 싸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또 안 받아 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우리 같은 우리 메가네 피플 네트워크 안에 같이 또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용해 주시고 같이 하면 좋죠.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우리 박세현 리더 사업 소매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럼 우리 리더님들한테 뭘 기여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다. 구정이 이제 우리 새해를 또 맞이하잖아요. 예? 새해를 맞이하는데 구정 지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분이 올 12월 달째 계속 오면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내가 하나씩 드린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내가 공기청정기를 준다. 안 빠지고 온 사람한테는 1,000원.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서 변해서 내가 이제 가진 건 돈뿐이 없으니까 예? 돈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이익을 줘야 되겠다. 예?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정 지나고는 내가 새로 오신 분한테 지금부터 새로 오신 분 계속 오면 드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구정에 이제 구정 때는 쉬어요. 구정 지나고 나서 화요일 날은 제가 프로틴을 드릴 거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있어. 오늘 새로 갖고 온 거 또 있어요. 그게 12월 말까지 그분이 안 빠지고 계속 오면 뭘 준다고요? 예, 공기청정기를 주는 거야.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구정 때도 이어서 계속 오면 한 번도 안 빠지면은 크리스마스 날 내가 공기청정기를 드리는 거야. 예?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요. 예. 나 연말 보너스 매덕 타니까 100배 1억분이 안 돼. 이거 내가 다 드리겠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분을 꽉 차게 모시고 오는 거야. 이해되죠? 예. 그 대신 다음 구정 지나고 나서 내가 프로틴을 드리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그 다음에 다른 제품, 새로운 신품을 계속 주는 거야. 기분 좋으면은 내가 그 다음 주에 크리메렉 30만 원짜리 그냥 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모시고 오고 여러분이 사업이 확장되면 여러분이 사업이 가장 잘 되는 게 나한테는 기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정신이라고요?
기업가의 정신. 오늘 박사님들한테 오셨죠? 기업가의 정신. 네, 그래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됐어요. 요새 뭐 아유 그냥 말도 못해 너도 나도 막 이게 독감 A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저기 한정희 대원님이 80이신데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되셨어. 그래서 오늘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 구정 때 또 여러분 접촉 조달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사업도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이만 마치도록. 선물 드려야지. 그거 주세요. 네, 그거. 오늘 전번에 제가 더블 X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더블 X 10명이나 올까 해서 10개 샀어요. 근데 23명이 왔어. 그래서 13개가 부족했는데 13개를 오늘 마저 샀어요. 그래서 13개 더블 X를 우리 박세현 리더가 나눠주시고, 이미 다 있으시잖아.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은 다른 거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즈니스 키트인데 여기에 이게 뭐가 있냐면 칫솔 2개, 로션, 프로틴, 커피 뭐 엄청나게 많아. 오늘 새로 오신 분은 땡겼습니다. 이거 드릴 거야. 네. 자, 이어서 드릴 거야. 이어서. 자, 오신 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자, 누구 이제 또 여기. 오케이. 네, 여기 또 누구? 누구? 그래요. 또 누가 있죠? 여기? 누구? 또 또 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저기 스피치 하신 분. 우리 박 변호사님은 스피치 하셨는데 전번에 올 때 더블 X를 그냥 드렸어. 이거 오늘 안 드려도 돼. 자, 그래서 오늘 박사님도 이거 더블 X 이름 전번에 저기 못 하가신 분 이름 불러서 네. 여기 두 분이시죠? 여기 두 분. 어디? 어디서 왔어요? 자주 왔어요. 네, 맞죠? 거기 또 한 명. 이우정 2명하고 거긴 맞. 하고 여기 2개 하고 윤영순 여기 체육실도 없었나? 근데 없네. 여기 하나 있는 여기구나. 체육실 원래 2개였나? 원래 2개. 아니야. 그때 그러면 체크를 체육실도 2명 아니야? 3명이었어? 홍매 씨. 아니지. 2개. 2개. 순이하고 일치. 그럼 다음번에 마무리 내가 체육실 2명이. 네, 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던 분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선물도 가득하고 정보도 가득하고 기회도 가득한 화요일 초대 미팅에 많은 분들 계속 초대하셔가지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리더님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해주신 박세리 리더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구정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